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이에요.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플러시보 컨트롤드 트라이얼, 이게 이제 풀네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 수준 높은 질 높은 임상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해결할 거는 랜더마이즈드겠죠. 랜더마이즈드, 이게 무슨 뜻이죠? 무작위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무작위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1년 전에 학생 때 언뜻 배웠을지도 모를 때 배웠겠지. 알실 때 그때 랜더마이즈드, 랜더미제이션은 왜 해야 된다고 강의를 들었을까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뭐가 쏠리지 않고 뭐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몇 시에? 2시 28분. 우리가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여기서? 3시 반까지. 그러면 3시에 나가면 되겠나요? 아직 여유가 있나요?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어떤 신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신약 말고 뭘로 할까? 비타민C가 감기 빈도를 줄일 수 있냐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는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나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예년에 비해서 감기 안 걸렸어.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혹은 위약 효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추가한다면 그런 걸 따로 이렇게 챙겨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습관들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을 또 새로 시작하면서 비타민C도 먹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그룹으로 나눌 때 만약에 어느 한쪽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여자가 많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거나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감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균등하지 않으면 이게 신약에 의한 지금 이 예의 경우에는 비타민C의 효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눌 때라도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치료 이외에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리스크 팩터, 베리어블, 변이들을 다 비슷하게 만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무작위 방법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작위를 했을 때는 뭐 난수표란 걸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는 주머니에다가 1번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C로, 2번은 가짜야, 플라시보라고 해놓고 1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50개, 2를 50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연구 대상자들이 하나씩 뽑으라고 그래요. 뽑았을 때 그 번호가 1번이면 비타민C를 주는 거고, 2번이면 플라시보를 주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하면 희한하게도 두 그룹의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성별, 나중에는 이제 흡연율, 운동 습관 이런 게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한 3, 40명만 넘어가면 그 확률이 균등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과연 플라시보에 의한 효과인지 비타민C에 의한 효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무슨 새로운 한약재를 이용한 항암제로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이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상 나아졌다, 이런 연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구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그 연구 디자인이 진짜 비교 임상시험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그런 연구들 보면 꼭 뭐 한약이 아니든 뭐든 간에 환자 증례 보고 한 케이스 말고 여러 환자를 보고 한 환자군 연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걸 케이스 시리즈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환자들 최소한 수십 명 혹은 기백 명 정도를 다 모아갖고 그걸 발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환자군 연구라는 거는 근거의 수준 피라미드에서 근거 수준의 측면을 봤을 때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환자 증례 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연구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교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어도 같은 비타민C 갖고 감기 어느 정도 예방했는지 임상시험을 했는데도 A라는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있다는 연구가 있고 B라는 임상시험에서 효과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C라는 임상시험에서는 오히려 플라시보군에서 더 감기 빈도가 줄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그럴 때는 어느 하나 연구를 선택을 해서 이 연구가 더 신뢰할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사람 수, 연구 대상자 수가 많으면 좀 더 신뢰할 만하겠죠. 두 번째,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경우. 즉 연구는 똑같은 임상시험이라 할지라도 수행이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서 이해관계가 만약에 결합되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연구비를 댔다고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서 좀 더 페이버러블한 그런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신약 개발하는 데는 제조회사가 연구비 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렇게 했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큰 대규모 연구처럼. 그 연구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어널리시스. 굉장히 쌈박한 연구 방법이죠. 그죠? 메타란 말은 뭐냐면 초월한다는 말인데, 어널리시스 분석이라는 건 개별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 임상 분석들을 다 종합했으니까 analysis of analyses,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분석들의 분석이라는 개념에서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지금을 초월했다는 의미에서 메타란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고, 이 근거 중심화 그리고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디자인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분석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겠지.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죠? 그렇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2005년도에 처음 메타 분석 단어를 접하고 독학을 한 2년 정도 해갖고 2007년에 제가 제 석사 논문이 처음 나왔고, 저기 제일 얇은 거, 지금 오른쪽에 제일 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명순권 되어 있는 거. 저기 니코틴 패치의 1년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들을 메타 분석한 거예요. RCT를 종합한 메타 분석인데, 지금도 사실 메타 분석을 전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로도.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메타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몇 년 안 돼서 그래요.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게 1976년도에 나왔어요. 오래전 같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의학의 역사나 연구 방법론의 그 발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는 1980년대 중후반이고, 우리나라에서 메타 분석 국내 논문 처음 발표된 거는 제가 검색할 때는 199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가 2005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메타 분석 연구를 진짜 수행하고 논문을 쓴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옛날보다 많이 많아졌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걸 교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초창기 문보고 이 메타 분석 강의를 한 15년 가까이 해왔죠. 지금까지 14년 15년. 어쨌든 이 메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서, 현재는 과 불문하고 어느 과에서도 뭐 어떤 특정 치료, 진료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개별 임상시험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걸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방법론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중간에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관찰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observational study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찰 연구는 임상시험이랑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임상시험은 한마디로 단순한 관찰이 아니고 인터벤션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자가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한쪽은 가짜약 주고 한쪽은 새로운 신약을 주는 이런 어떤 인터벤션을 개입이 되기 때문에 비관찰,
오히려 실험 연구에 해당하는 거고, 관찰 연구는 non experimental study, 단순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담배 피우는 것이 과연 폐암의 원인인가? 보통은 역학 연구에서는, 역학이란 말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런 걸 하려면 임상시험을 하면 가장 아이디어할 수가 있겠죠. 한쪽 그룹은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고, 한쪽 그룹은 담배를 피우게 해서 나중에 폐암이 얼마나 발생했냐 비교하면 돼.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observational study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관찰 연구의 영역. 그래서 단면 연구라는 거는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해서 어느 한 시점을 끊어서 지금 현재 자료를 한 번만 조사해 갖고 인과관계를 우리 오즈 레이쇼라고 해서 대응비를 구하는 거고, 환자 대조군 연구는 암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럴 때는 암이 발생하는 걸 보려면 몇 년 이상 걸려야 되잖아요. 5년, 10년, 20년.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코호트 연구란 걸 해야 되잖아요. 대규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등록을 한 다음에 생활 습관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 기록해 놓고, 흡연 안 하는 사람들 기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흡연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흡연한 사람들이 폐암의 발생이 얼마나 많이 몇 배 발생했냐, 상대 비용들을 구하는 게 바로 코호트 연구고, 환자 대조군 연구는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암처럼 이렇게 인시던스, 발생률이 좀 낮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이미 질병 발생한 사람들을 모아서 분석하자는 거지. 그래서 폐암 환자 어느 특정 병원을 지정을 해서 폐암 환자 몇 개월 동안 입원한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폐암이 없는 대조군, 검진센터에서 검진했을 때 정상 소견 나온 사람들 대상 100명을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나이나 성별이나 사는 지역. 보통 가장 중요한 게 나이와 그 다음에 성별입니다. 에이지와 젠더를 매칭을 하면 좀 더 컨파운딩 팩터, 교란 변수를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그렇게 해서 환자군에서 흡연율이 몇 %고 대조군에서 흡연율이 몇 %인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면, 예를 들어서 폐암군에서 흡연율이 80%, 90%가 나왔는데 일반 건강인에서는 40%밖에 안 나왔다면 확실히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단별량 분석, 그러니까 흡연과 폐암만 갖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폐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안 되면 그것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할 때 보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회 경제적 요인부터 해서 음주, 기타 폐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걸 이제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단면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를 전부 다 단별량 분석뿐이 아니고 다별량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순으로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 수준 피라밋을 머리에 집어넣으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항암제가 항암 능력이 몇 배나 되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논문이 나왔을 때 이 논문의 종류가 실험실 연구인지 동물 실험인지 아니면 대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인 코호트 연구인지 아니면 임상실험인지 판단을 해서 이 수준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 거라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결론은 좀 유보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이러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일관되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인과관계든가 아니면 치료 효과를 그때에서야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방의학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주로 이제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란 말은 뭐냐면, 우리 역학연구는 결국에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 두 가지 요인을 갖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포저 요인이란 건 뭐냐면 영향을 주는 원인 요인, 노출 요인, 그리고 질병, 유무, 그 관계를 볼 때 이분 변수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즉 노출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질병이 있냐 없냐를 나눠갖고 이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면,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는 어즈 레이쇼, 교차비를 활용하고, 코호트 연구나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 위험도 R를 측정을 해서 관련성, 효과 크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R이나 RR 같은 경우는 1이 나온다면 두 그룹에서 노출이 있든 없든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노출이 없는 군에 비해서 노출이 있는 군은 그 질병의 위험성이 몇 배 이상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반대로지 1보다 낮으면 오히려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 노출 요인이 오히려 예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주레이션과 R 렐러티브 리스크, 그러니까 OR이나 RR의 그 값도 중요하지만 괄호 라인에 있는 95% 신뢰 구간의 그 신뢰 구간 범위에 1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1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렐러티브 리스크, 상대 위험도가 1.05가 나왔어요. 95% 신뢰 구간이 1.02에서 1.08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통계적으로 1.02에서 1.08 사이에 1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값이 적어도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것은 95% 신뢰, 컨피던스를 갖고 두 그룹의 차이가 있어서 위험성을 5% 높인다. 1.05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5가 나왔어도 90% 신뢰관이 0.98에서 2.0으로 나왔다. 그러면 0.98 하한값이 1보다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95%의 컨피던스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두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차이가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효과 크기 중에 연속 변수인 경우가 있어요.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보인 거 2x2 테이블, 2 곱하기 2 테이블로 나타내지 못하고 어떤 수치가 연속적으로 평균으로 낼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혈당 같은 경우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두 그룹에서 혈당이 얼마씩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이전 약은 뭐 10을 떨어뜨렸고 새로운 신약은 20을 떨어뜨렸다,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제 오주레이션이나 렐러티브 리스크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20에서 10을 빼면 10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weighted mean difference라고 해서 가중 평균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피로도 측정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인 연구도 있을 테고 50점 만점인 연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서로 다른 유닛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단위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라는 거를 개념을 이용합니다. 표준화된 평균차. 그러니까 M1-M2 두 그룹의 평균차에서 각각 그룹의 표준 편차를 표준화한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단위의 개념은 없어지고 숫자가 0. 몇에서부터서 1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게 0.2에서 0.3 정도의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있으면 작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0.8 이상이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은 90% 신뢰 구간 안에, 여기에서는 1이 아니고 차이니까 0을 포함하게 되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D 표준화 평균차가 0.8이 나왔어요. 95% 신뢰 구간이 만약에 0.1에서 2.5가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0.8이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0.3에서부터 뭐 1.0, 그래서 0을 포함하게 되면 그거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죠? 40분, 46분이죠. 1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종류를 이제 크게 보면 원저가 있고 종설이 있어요. 오리지널 아리클과 리뷰 아리클인데, 종설이 이제 리뷰 아리클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필드 스터디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비체계적 문헌 고찰이 바로 서사적 고찰이라고 해서 내러티브 리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야의 대가나 전문가들이 주관적이고 질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논문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방법이고요. 체계적 문헌 고찰은 시스테매틱 리뷰인데 체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꼭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양적인 방법이고 누가 하더라도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체계적 고찰 중에서도 특히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을 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 메타 어널리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 앤드 메타 어널리시스,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 분석하는 과정은 주제를 하나 정한 다음에 같은 주제로 시행된 개별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얼마나 나온지 보는데 한 10편 내외 이상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논문이 있을수록 되게 거기에 대한 메타 분석이 이미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했으면 빨리 논문을 써야 됩니다. 해당 연구 디자인, 연구 설계는 종류 방법은 주로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RCT. 그래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인터넷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 엠베이스, 코커런 라이브러리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검색해서 통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최소한 2명의 연구자가 1차 선별을 하는데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되고 초록, 앱스트랙트만 중심으로 1차적으로 읽어서 이 주제에 맞는 논문인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풀텍스트, 최종 PDF 파일 논문을 읽어본 다음에 우리 주제에 맞는 연구다 하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에서 개별 값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숫자를 통합을 하려면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는 관찰 연구 이분 변수인 경우에는 오즈레이션과 렐러티브 리스크, 구조풀 신뢰관의 하한값과 상한값, 즉 세 가지 숫자만 뽑아내면 되고 RCT,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의 총 연구 대상자 숫자 중에서 아웃컴이 나온 사람의 숫자 수 각각, 그래서 총 4가지 숫자를 뽑아갖고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주고 클릭을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포리스트 플랫, 숲 도표가 나오는 거죠. 포리스트 플랫은 이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논문이 3개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스터디 A, B, C 논문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 수 있듯이 치료 그룹에서는